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증여는 약 8만 건으로 총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900만 원, 990만 원. 쪼개기 하면서 정기적으로 고액으로 송금 패턴 하시면요, 다 의심거래로 포착이 됩니다. 즉, 집 살 때 부모가 보태준 돈이 자금 출처 조사 1순위가 된 거예요.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보는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윤정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가짜뉴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좀 지켜보니까 우리 회계세무업계에도 가짜뉴스가 점점 판을 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회계여제라는 새로운 채널명을 가지고 진짜 정보만 전해드리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더 유익하고 알찬 회계세무 정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최근 많은 공분을 산 이슈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증여는 약 8만 건으로 총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조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라는 것은 약 3만 건, 총액은 약 4조 원을 기록해서 한 건 평균당 1억 4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어느 세상 이야기야? 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일 제가 현직에 있다 보면요, 정말 많이 봅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보낸 돈도 세금? 이런 말들 많잖아요. 아니 내 손주 이뻐가지고 내가 내 돈 주겠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떤 건 세금 폭탄이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소영 의원님께서 국세청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유튜브에서 아들, 딸들에게 3억까지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국세청에 절대 안 걸리는 증여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루 1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송금을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에서 모두 포착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즉, 국세청은 생각보다 더 촘촘하게 우리의 계좌를 보고 있어요. 이제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 신고서만 보는 기관이 아닌 거죠. AI가 입출금 시점과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가족 간의 송금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이라면 의심거래로 분류가 돼서요,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간에 떠돌던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국세청이 다 알아서 증여세 다 매길 거야, 이런 내용들은 근거 없는 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조세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은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용돈 주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친구한테 잠깐 빌리는 그런 것들은 상식선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들여다볼 필요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보는 기준은 뭘까요?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둘째, 정기적인 고액 송금 패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걸리는 줄 알고 900만 원, 990만 원. 쪼개기 하면서 정기적으로 고액으로 송금 패턴 하시면요, 다 의심거래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족 간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에요. 자, 이런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가 되고 또 AI가 이상한 패턴 포착하면 국세청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 도대체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게 핵심이죠. 법에서 정한 면세 한도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건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건 2천만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한테도 드릴 수 있겠죠?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부부끼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10년 동안 6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가는 경우예요. 이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계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조부모한테서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에게로 한 번 이렇게 총 2번 부담해야 될 증여세기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30%의 할증 과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서 증여를 받을 때는 최대 40%까지 증여세가 더 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연히 아시겠죠? 사실 뭐 주택시장 안정화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안정화가 안 돼. 지금 다들 그 여파들이 크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특히나 그날 우리 고객분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정말 쇄도했는데요. 이 대책으로 인해서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 심지어 10억 원 아파트도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들 대출이 막히니까 부모님 찾아가서 손 벌려야죠. 이런 상황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면 뭐 증여세 이런 거 문제 된다는데, 그럼 지금 우리 애들 집 살 돈도 없는데 세금 낼 돈 어딨어. 자식이니까 이자는 받지 말고 대여 형식으로 조금 도움을 주지 뭐, 이런 말들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진짜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구분 안 되면요, 국세청이 일단 증여로 봅니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는 방식으로 주택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추세입니다. 즉, 집 살 때 부모가 보태준 돈이 자금 출처 조사 1순위가 된 거예요. 제가 방금 무슨 조건으로 빌려준다고 했죠? 무이자 이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차, 돈을 빌리고 받는 그런 거래에 대한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봅니다. 4.6%를 적용해서 계산한 적정이자랑 실제로 받은 이자와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봐줍니다. 그럼 역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원금 수준은 그럼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을 4.6%로 나누어 주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주실 원금이 2억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줬을 때는 증여세를 부담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진짜 빌려준 돈이에요 라고 주장을 해도 단순히 차용증만 딸랑 있고 실제 이자 지급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으면 국세청은 이거 실질적으로는 증여잖아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제 원금이 줄어드는 현금 흐름을 계속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원금 상환액이 이자 수준의 금액 이상이어야 실질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녀에게 2억 원 이상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일 땐 그땐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또 세부담은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마음이 오고 가는 일에 세금 문제 불거진다면 참 속상하죠? 내 손주 이뻐서 준 건데, 우리 자식 도와주고 싶어서 준 건데, 이런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세청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과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요, 가족 간의 거래도 정이 아니라 증빙의 시대입니다. 이자 한 줄, 상환 내역 한 번, 송금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여가 아닌 사랑의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좀 현실적이었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세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서 이런 현실적인 세금 얘기들 앞으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댓글로 이런 주제도 다뤄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음 영상 준비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윤정 회계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